신나는 아침 통쾌한 뉴스 신통방통. 신통방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뒤가 똑같은 윤태현입니다. 이제 6.3 대선까지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세 번째 TV토론회가 열립니다. 마지막 TV토론이자 또 정치 분야를 주제로 하는 만큼 정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관련 내용들 오늘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신나는 아침 통쾌한 뉴스 신통방통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신문 펼쳐주는 남자입니다. 자, 조선일보 8면 함께 보시죠. 내일이 단일화 데드라인입니다. 모레 목요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내일이 단일화 데드라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단일화의 디귿자도 꺼내지 못했다. 근처도 못 갔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오늘 저녁 TV토론회가 단일화 성사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마지막 TV토론회 직후에 심야 회동을 하고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었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오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에게 오늘 TV토론 이후에 회동하자라는 제안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자, 이재명 당내 자중 이틀 만에 논란의 대법관 증언안이 철회됐습니다. 선거 막판 사법부 압박 논란이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내린 결정입니다. 당내에서는 조건부 휴전으로 해석하는 기류가 짙다고 합니다. 때문에 위장 전술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보시죠. 장군의 상진 삼정검 주차장에서 받아가라고 해서 국방부가 또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안일한 일처리가 논란이 된 건데요. 국방부의 입장은 권한대행이 삼정검을 수여한 사례가 없었고 또 국방장관마저 공교롭게 또 권한대행인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다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정검이 보급품도 아니고 왜 이렇게 했을까? 다음 시간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시죠. 더 좋은 기업으로 간다. 이젠 취업도 반수 시대입니다. 대기업 신입사원의 30%가 중고 신입이라고 합니다. 현역 취준생 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입사 컨설팅까지 받는 경우도 증가한다고 하네요. 이제 대학만 재수 삼수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신문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보시죠. 원형 탈모로 고통받는 사람들 65%가 30대에서 50대 직장인들입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죠. 눈물 흘리고 있는 30대에서 50대 직장인, 여기 동그랗게 원형 탈모 발생을 했는데, 자, 탈모 환자는 17만 명까지 올라갔고요. 30대에서 50대 지금 4만 명, 4만 1,000명, 3만 4천 명 이렇게 11만 명이 넘습니다. 결국 스트레스 탓인데요. 심하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도 유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관리 잘 하셔야 겠습니다. 돈 벌기도 참 힘듭니다. 자, 지금까지 신문 펼쳐주는 남자였습니다. 역전을 노리는 국민의힘이 지지층 결집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지난 주말 김문수라는 이름이 적힌 선거복을 입고 지원 유세에 나섰던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는 김문수 후보의 유세 현장에 깜짝 등장하면서 합동 유세가 성사됐습니다. 선거운동 시작 이후 두 사람이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어제 첫 합동 유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통령 무능한 이재명 세상을 함께 막아봅시다. 제가 그 마음으로 여기에 나왔습니다. 이런 이재명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중도층이 결국 승패를 좌우할 겁니다. 그분들이 바로 여기 이 김문수 후보를 찍게 만들어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예정에 없던 합동 유세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현역 의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기 이제 도봉구에서 있었는데 김재섭 의원과 통화를 했는데 김재섭 의원도 5시 반, 그러니까 유세가 시작되기 직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온단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뭔가 약속하고 예고됐다기보다는 뭔가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합동 유세였습니다. 어떻게 성사된 걸까요? 윤기찬 변호사님, 혹시 내막을 좀 알고 계십니까? 뭐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좀 늦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선대위 차원에서 꾸준한 노력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네. 저 유세 직후에 선대위 또 추가 인선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저희가 7한계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이 선대위 대거 합류를 했어요. 네, 거의 맞습니다. 다 합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선대위 내에서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고 물밑 접촉이 있었고 그와 동시에 저렇게 이제 합동 유세가 이루어지면서 선대위 추가 인선이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지속적인 물밑 교섭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도 아까 어제 저 유세에서 내용을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비리 문제 때문만이 아니고 실제로 무능하지 않느냐 본인 생각이죠.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이 토론 과정에서 느낀 것은 경제적 깊이가 깊지 않고 네. 사실 오랜 신조에 따른 경제 정책을 피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국가 운영을 할 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께 오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네. 과거에 여러 가지 있었던 뭐 악연 내지 본인 소신에 반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청산이 안 된다 하더라도 네. 이제는 이재명 후보가 국가를 경영하는 것만큼 막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올라왔다. 이런 취지의 유세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유세를 이준석 후보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앞서서 이런 한동훈 후보의 합동 유세 계기가 이것이 아마 또 다른 판세 변화를 예고할 여지도 없지 않아 있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또 다른 판세의 변화를 예고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어쨌든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뭔가 원팀이 된 듯한, 한 팀이 된 듯한 그런 모습도 보여지는데 김현주 대변인께서는 혹시 저 성사 과정을 좀 잘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뭐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평가에는 저는 동의하기가 힘들고요. 네. 상당히 전략적인 서로 간의 물밑 교감의 결과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전당대회 이후에 44%에 이르는 지지를 받고도 차점자가 됐는데 전례를 볼 때도 그러한 차점자가 전격적으로 나서서 함께 손들어주고 유세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방을 통해서 따로 유세를 쭉 펼쳐왔음에도 언젠가는 한 번쯤은 유세차에 올라서 두 분이 한 그림 안에, 한 구도 안에 잡히는 투샷이 나올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예측은 했었습니다만 사실상 그걸 조금 엿볼 수 있었던 것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를 전화통화를 통해서 요구했다라는 직접 워딩이 나왔었거든요. 네. 한동훈 전 후보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어떤 교감은 있었겠다. 하지만 뭐 하와이로 특사단 파견하는 그런 정도의 노력이 과연 있었을까 하는 점에는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네. 어쨌든 당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다하고 네. 또 현재 그 위험하고도 무능한 이재명 집권만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도 김문수 후보가 옆에 서 있는데도 친윤 구태 청산이라던가 네. 계엄 옹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선을 그어야 된다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인으로서의 한 족적을 내딛는 그런 결정적인 장면도 됐을 뿐더러 네. 국민의힘을 통해서는 또 원팀을 이뤘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는 이런 적극적인 계기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전략적인 선택의 결과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제였습니다. 그제 이제 잠실 송파구에서 유세를 할 때는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의 이름이 적혀 있는 옷을 입고 유세에 나섰는데 어제는 빨간색 기호 2번이 적혀 있는 이름이 없는 옷을 선택해서 또 눈길을 끌었거든요. 혹시 그 옷을 선택한 다른 이유가 뭐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옷에 이름 써 있고 안 써 있고가 이렇게까지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을 미리 계획을 했다면은 네. 상당히 더 전략적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겠고요. 옆에 후보님이 서 계시잖아요. 그렇죠. 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고 또 거기 많이 나와 계시는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에게 김문수 후보를 연호하고 네. 또 호소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큰 의미가 옷에 이름이 써 있느냐의 여부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뭐 이왕이면 네. 이름이 있는 옷을 거기 입고 가면은 왔으면. 옆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입혀주거든요, 옷을.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도 윤기찬 변호사께서 말씀 주셨지만 합동 유세 이후에 어젯밤 10시 17분, 정확하게 10시 17분에
친한계 의원들이 대거 선대위에 합류했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 윤상현 의원, 그리고 배현진, 박정훈, 고동진, 진정호 의원을 포함해서 많은 친한계 의원들이 대거 선대위에 합류하면서 이제 진정 원팀이 됐다. 당내 결합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눈길이 또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투표 29일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틀간 29, 30 사전투표가 이루어지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사전투표 첫날인 29일에 광주에 내려가서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것 또한 어떤 전략이 숨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전략입니까? 사실 국민의힘이 전국 정당을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그동안의 뭐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 선거 후원금을 모았었잖아요. 11시간 만에 약 30억 정도의 후원금이 모이는 기록을 세웠었는데 당시에 이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12억 7천만 원에 대해서도 전북도당, 전남도당, 제주도당에 우선적으로 좀 배정을 해달라라고 하기도 했었고요. 지난 재보궐선거 이후에도 네. 부산 금정에서 승리를 했음에도 전남 곡성을 먼저 찾는, 그러니까 이제 진정성을 보이기 위한 행보들을 해왔습니다. 그와 같은 것의 일환으로 이번에 이제 사전 투표에 대해서 일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좀 오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도 사전 투표를 하는데 광주 지역을 찾아서 하는 것은 또 그 나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성렬 대변인, 혹시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투표를 한답니까? 사전 투표합니까? 아니면 본투표? 네, 저희도 지금으로서는 사전 투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본인 지역구인 동탄에서 하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윤기찬 변호사,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 됩니까? 사전투표 하신다고 합니다. 아, 다 사전 투표하는군요. 이제 사전투표 동료를 양당, 그러니까 양측이 3당이죠. 3당이 네. 다 뭐 4당이 하겠네요.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써, 왜냐하면 투표율이 사전투표율이 거의 한 7% 육박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난 대선 맞습니다. 기준으로 볼 때 네. 사전투표에서 투표율이 저조한 그 정치 세력에게는 사실 좀 많은 손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들 사전투표 동료 차원에서 아마 후보자들이 사전투표하는 것이 아닌가. 어디서 할지 지역도 정해졌습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재명 후보도 사전 투표를 하겠죠? 예, 검토하고 있고요. 네. 아마 서울 지역에서 할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까지가 오늘 대변인의 브리핑이었습니다. 아, 서울 지역에서 할 예, 것으로. 아무래도 그 평일에 이루어지는 사전 투표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저조할 거라는 예측이 있어서 네. 대부분의 선대위에 있는 지금 당직자 분들은 사전 투표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독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모두 다 사전 투표의 동료 차원에서 각자 서울의 어떤 특정 지역, 그리고 또 자신의 지역구인 동탄, 뭐 광주, 뭐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김문수 후보까지 사전 투표를 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목되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잠시 후인 11시부터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시작으로 모친 유경수 여사의 충북 옥천 생가까지 잇따라 방문하면서 그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과거 선거에서 활약했던 박 전 대통령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지은 죄를 진심으로 참회하면서 오늘부터 이곳 천막에서 새로운 한나라당의 길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장에 쭉 다니다 보면 참 모두 너무 힘들게 어려운 형편에 계시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 24일 김문수 후보를 만났죠. 김문수 후보 만나고 첫 외부 행보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구미의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할 예정이고, 그리고 오후 2시 30분 옥천에 있는 고 유경수 여사의 생가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어머님의 생가를 방문한다. 단순히 그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 첫 외부 행보인데 선거 일주일 남았단 말이죠. 사전투표까지 하면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사전투표 이틀 전, 본투표 일주일 전 박 전 대통령이 외부 활동을 시작했다. 윤기찬 변호사님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뭐 상당히 이례적이긴 한데 저는 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뭐 작은 점을 본다 그러면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일부 지지 모임 등이 민주당 내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거나 합류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아직까지는 뭐 여러 가지 전략적 포석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지만 어쨌든 읽히기에 따라서는 하와이 가서 아직 안 오고 계시기 때문에 TK 등에 대한 민심 수습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설 수도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관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김재원 전 지금 현 비서실장이 여러 가지 멘트를 했잖아요. 네.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식의 네. 결국 이제 삼자구도하에 단일화에 나서지 않은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등에서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네. 사실 본인의 예상되는 득표율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저렇게 행보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단일화를 호소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승리 방정식은 단일화가 제일 앞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것이 인위적인 단일화가 안 된다. 이준석 후보가 결단해낸 단일화가 안 된다 그러면 유권자들이 나서서 단일화 효과가 있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해달라라는 암묵적인 행보로 읽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고 아마 이것이 유권자들한테 끼치는 영향이 꽤 클 것이다. 특히나 부울경 내지 TK에서는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열 대변인님,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외부 활동에 단일화의 의미를 지금 부여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나서서 단일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다라는 뭐 해석, 전망을 좀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보시기에는? 글쎄요. 저도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반박을 하고 싶은데요. 반박이요? 네. 예, 첫 번째는 너무 늦으셨어요. 나오실 거면 일찍 나오셨어야죠. 근데 일찍 나왔다면 가능성이 있었나요, 그러면? 아니요, 단일화와는 상관이 없이 네.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이 선거를 치르려면 먼저 했어야 되는 거는 내부의 이런 결속이었겠죠. 네. 근데 사실은 당 지지율보다도 좀 낮은 후보 지지율이 나오면서 당의 그 지지율을 다 흡수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힘을 좀 빌리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그것이 됐다면은 지금쯤 중도층 공략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지금 선거 사전투표까지 따르면 이틀 남은 시점에 중도층 공략을 한창 해야 될 시점에 오히려 자기 집토끼들 지금 관리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기존의 지지층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늦은 타이밍이 아닌가. 그래서 영향력이 그렇게 많이 끼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단일화를 의미하면서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서 생각을 하셨던 분이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나라를 위해서 이준석이라는 후보가 과연 김문수 후보 밑으로 들어가서 정치개혁이라든가 세대교체라든가 이런 명분을 다 버리고 가는 것을 과연 원하실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일화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은 저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일화는 이거는 단순히 이준석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단일화는 포장만 단일화지 사실상 후보 사퇴 협박이에요.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떤 국민들이 좋게 보실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뭐 이준석 후보나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는데 실제로 단일화 룰이나 방법 관련된 논의를 하면 돼요. 네. 예컨대 양 후보가 사퇴하는 것이 만약에 그 양 정치 세력에 부담이 되거나 또는 향후 정치 일정이 부담이 된다면 또 다른 경쟁 방법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컨대 뭐 어떤 룰에든 100%든 아니면 거기 핸디캡을 씌워서 김문수 후보한테 마이너스를 주든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 단일화를 하는 것이 만약에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원치 않는다면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외교 노선이나 경제 노선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네. 그럼 앞으로 5년을 갖다가 이재명 후보에게 나라 경영을 맡길 수가 없다라는 데 동의한다면 민주당의 경우는 진보당과의 단일화도 했고요. 그다음에 개혁신당과의 사실상의 단일화도 했고 이렇게 약간의 생각이 다르다고 스스로들 얘기하는 조국혁신당. 예. 과의 단일화도 했고 그래서 약간의 정치 이념이 다른 정치 세력과의 단일화도 감수하는 민주당에 대항해서 네. 글쎄요 뭐 과거의 어떤 연이나 또는 과거에 대한 책임 소재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약간 다르다고 해서 단일화를 마냥 원치 않는다. 네. 그것은 저는 선거에서 있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건 짧게 반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지금 단일화를 김문수 후보로 하면 뭐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는 좀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김문수 후보님은 중도층에 대해서 전혀 공략을 못 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이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 저희 중앙일보하고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요. 이재명, 김문수 양자 구도일 때 52대 42로 김문수 후보가 42%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 이준석 51대 40 나옵니다. 둘이 2% 차이밖에 안 나요.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를 하든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를 하든 2%밖에 차이가 안 나고 불과 3주 전에 이준석 후보는 29%였어요. 같은 조사에서. 11%가 3주 동안 상승할 동안 김문수 후보는 3% 올랐습니다. 추세를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정말로 이재명 후보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김문수 후보 쪽에서 결단을 하셔야죠. 자, 이만큼 단일화를 두고 굉장히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예민하고 또 민감한 상황임을 두 패널들의 대화에서도 저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관계를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과 단일화를 한 게 아닙니다. 조국혁신당과 뭐 합의를 해서 조국혁신당 후보를 내지 않은 적도 없고요. 진보당 후보 역시 본인이 사퇴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선언했을 뿐이지 네. 저희와의 단일화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자유통일당 구자와 후보의 사퇴는 그것도 단일화입니까? 우리공화당 후보를 내지 않은 것은 그것도 단일화입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뭔가 진보 다른 뭔가 공격하기 좋은 정당과 마치 단일화를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저는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도 열심히 지금 유세를 하고 있죠. 어제 나란히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면바지에 편안한 니트 차림을 입고 대학교를 찾았고요.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치적으로 강조해왔던 평택 삼성전자 공장을 찾았습니다. 어제 모습 보겠습니다. 청년 세대 중에 일부는 사실 매우 보수적이 돼가지고 어떤 경우는 뭐 극소주의긴 하지만 극우화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다른 세대보다 더 극렬하게 흰 종이 같아서 금묵자처럼 오염이 됐다. 작년 12월 3일 밤부터 지금까지 벌어진 일의 이 변화 행동의 주체가 젊은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 보고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진짜 경제와 가짜 경제 대결입니다. 유능한 경제와 선동 경제의 대결입니다. 국민의 선택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렸습니다. 거의 9년간 재판하고 감시받고 이렇게 해서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안 오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사법 리스크다. 여기 왔다가 돈 벌러 왔다가 감옥 가면 어떻게 하냐. 이재명, 김문수 후보 양측은 또 지역 유세 중에 받은 특산품을 두고 고발전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먼저 논란이 됐던 장면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배농사가 잘 되면 배값이 떨어져서 걱정이고 배농사가 안 되면은 수입해서 걱정이고. 자, 이 선물은 상주의 명물 꽃감입니다. 꽃감. 꽃감부터 사과 또 이렇게 아까 또 작약입니까? 꽃도 이렇게 많이 주시고 우리 상주가 이렇게 잘 돼서 기쁩니다. 여러분. 사실 지방에 유세를 다니다 보면 신현영 의원님 특산품이나 뭐 이런 걸 무대로 갖고 올라오거나 뭐 선물로 받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이게 이제 안 된다는 서로의 주장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워낙에 많이 경험을 해봤고 유세를 네.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의 특산품을 언급하고 네. 그것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 자체가 선거에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물로 받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뭐 청탁금지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선거법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시비거리가 항상 발생할 수 있거든요. 선대위 차원에서는 전혀 이런 것들이 잡음이 나지 않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돌려주고 네. 받지 않는다. 그런 원칙을 지금 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지만 무대 위에서 주는 것을 사실
어떻게 또 반려할 수 거절하기는 좀 있겠습니까? 그렇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받고 다시 돌려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럼 저 나주 배는 받고 돌려드렸나요? 제가 확인은 못 해봤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상품을 받는 것 자체가 부담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우리 당내에서도 어떤 물건도 서로 주고받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민주당은 이제 김문수 후보가 국감을 받았다고 경찰 고발했는데 받고 돌려드리지 않았나요? 돌려드렸다고 하는데 네. 저는 저 부분은 좀 정치권이 한번 신사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는 게 저희가 보통 저런 것까지. 정치 자금이라 그러면 정치 활동을 위해서 쓰이는 게 정치 자금이에요. 네. 예컨대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법 규정에 보면은 유가증권이나 돈 그리고 물품도 정치 자금의 대상이긴 한데 네. 저게 정치 활동을 위해서 쓰이려고 그러면 저 부분을 본인들 같이 먹거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뭐 점심 사주는 거 대신 저걸 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쓰이진 않고 또 소량이고 하기 때문에 네. 저 부분은 양 캠프나 네 개 캠프에서 서로 간에 고소고발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물론 유권자한테 주는 건 또 달라요. 네. 저렇게 배 한 조개라도 주면 안 되지만 저 정도는 사실은 고소고발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뒤에 몰래 받는 것도 아니고 이제 공개된 장소에서 이렇게 오픈된 곳에서 주고받는. 뭐 트럭으로 받거나 이러면은 그 부분이 정치 활동에 쓰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저렇게 한두 개 특산품 상징 있게 이제 지역에서 또 저걸 선전하고 싶으신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 굳이 저걸 서로 고소고발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사법부 독립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과 또 대법관을 1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에 자중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사법 논란을 하지 말라고 제가 선대위에 지시를 한 상태고 민생 대책이 가장 급선무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라는 면에서는 지금은 때가 아직은 아니다. 그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제가 지시한 건 아닙니다. 괜히 쓸데없는 논란이 되니까 그렇게 선대위에서 결정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마 개별 의원들이 그렇게 판단한 거겠죠. 민주당이 왜 전격적인 철회를 결정했을까요? 그 배경이 궁금해지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본인 지시는 아니다라고 지금 말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자중하라 이러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워딩, 그 의중, 그 판단을 따른 게 맞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대표의 판단을 존중해서 지금 이 대표가 자중하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저 말하고 이틀 뒤에 민주당 선대위가 법안 철회를 결정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실제 어떻습니까, 정치인 부위원장님?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영향을 받았다 안 받았다? 뭐 영향을 받았겠지만 그 지시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선대위 나름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고요. 네. 왜냐하면 이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사법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재명 후보가 지적한 것처럼 지금 이재명 후보의 민생 정책이라든지 지금 대선 그 과정에서 좀 다뤄줘야 하는 공약들이 많은데 네. 이런 공약들보다는 뭔가 사법부와 관련된 것들에 뭔가 이 포커싱이 되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정책에 너무 그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는 자제하겠다라는 이 후보의 입장도 있었고 네. 선관위 내부에서 선대위 내부에서도 뭐 윤여준 위원장이라든지 뭐 이석연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께서 이런 사법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에 대한 뭐 개인적 의견들을 또 표출하시기도 했기 때문에 선대위 차원에서 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네. 아마도 이 수년 동안 상당히 이루어졌던 대법관 증언도 그렇고 비법조인 출신을 넣는 것도 그렇고 상당히 오랜 기간 논의가 돼 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민주당에 이거 무조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대선 이후에 뭔가 이거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나 아니면 반대 논리를 갖고 다 같이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통과시키면 좋겠다는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철회 결정을 두고 김문수 후보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들어보시죠. 잘했어요. 그 당연한 이야기. 전 세계 어느 나라 대법관이 100명이 되고 이런 발상 자체가 정말 그는 방탄 발상. 내가 살기 위해서는 대법관도 다 탄핵이고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다 탄핵이고 틀로 독재라든지 많은 공산 독재도 연구를 했는데 이런 독재는 없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혼란, 대민주주의, 대후퇴로까지 가져왔는지
윤석열 대통령 이상으로 본인이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아침 조간들을 쭉 살펴봤더니 철회를 결정한 배경에 중도층의 표심을 달래기 위한 거라는 분석들이 꽤 많았습니다. 화면 함께 볼까요? 그래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논란이 되는 법안들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박범계안, 민간인, 그러니까 비법조인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법안, 그리고 김용민 법안, 지금 14명에서 30명으로 증언하는 내용, 그리고 장경태 의원의 법안은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박범계 의원의 안은 철회를 어제 했고요. 근데 김현주 대변인님, 지금 김용민 의원의 안은 아직 철회 지시조차 내려가지 않았고, 장경태 의원의 안은 철회 지시가 내려갔지만 장경태 의원이 철회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건 또 왜 그런 걸까요? 이 모든 것들의 그 시작점은 지난 5월 1일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그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의한 파기환송 결과, 여기서부터 네. 비롯됐다고 보입니다. 말로는 이제 사법부 개혁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은 일종의 이제 사법부 장악 의도로 읽혀지는 것이 사실이고, 그 이후에 앞다퉈서 마치 그 충성 경쟁을 하는 듯한 네. 대법원을 소위 물타기해서 이제 짠맛을 많이 줄이겠다. 숫자 늘리기. 30명이 나오니까 30명 받고 100명으로. 이런 법안도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내용 면에서 박범계 의원의 경우에는 이 내용을 숫자를 100명 이상 늘리는 제안을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비법조인조차 이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대법관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는 패러디가 나올 정도의 이 희화화 국면까지 갔는데, 이 30명 법안에 대해서는 철회하지 않은 것은 일단 임시방편적으로 좀 수축하는 모양새만 보이는 것이 아닌가. 네.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 무슨 때입니까? 선거 때잖아요. 일주일 뒤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이 있고 난 연후에는 30명 증원, 이거 뭐 언제든지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그 의료 개혁 그 차원에서 네. 의대 정원을 거의 2,000명 가까이 늘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던 것이, 그렇게 무리한 증원을 꼭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14명인 것을 2배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하는 건 무리한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임시방편적으로 잠시만 덮어두겠다라는 요량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윤호중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단호하게 철회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법관 사회 내에서 그 우려가 큰 법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추진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철회한 것이니만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100명으로 대법관을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100명이라고 하는 숫자에 다들 놀라시는 것 같습니다.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 법률 전문가들이 이 대법관의 경우와 이 헌법재판관의 경우를 좀 혼동한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용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그 30인 증원 법안에 대해서는 따로 철회 지시를 내린 게 없으신지. 그 법안에 대해서는 뭐 추가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끝이 아닐 거다,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지금은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 장악 기도라는 그런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가 말 바꾸기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 대선에서 당선되면은 또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말 바꾸기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대선에서 당선되면 또다시 시도할 것이다 라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김성열 대변인님.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그 말 때문에 일단 속도 조절론 뭐 이런 게 나오고 있고 조건부 휴전이라는 말도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대선의 결과가 나오고 당선이 된다면 그때 다시 이건 수면 위로 꺼내들 것이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생각이고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개혁신당의 김선일 대변인께서는? 예, 저도 그렇게 들립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거는 나중에 하겠다로 들리는 거죠. 예, 그리고 앞서서 지금 중도층을 의식해서 뭐 이거를 철회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그 생각도 있었겠지만 이 철회한 시점이 언제냐면요. 전국 법관회의가 열리기 직전입니다. 전국 법관회의가 왜 열렸습니까? 물론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좀 이례적으로 빨리 했다. 네. 그것 때문에 논의를 하자라는 식의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법관회의를 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막상 열렸을 때를 보면 됩니다. 만약에 그런 이례적으로 빨리 한 부분이 문제다 그러면 대법관들만 바뀌면 돼요. 네. 다음 사람들이 들어오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하고 있는 법안들은요. 우리 사법 시스템 자체를 흔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떠한 개별 판단을 했다고 해서 그 판결을 가지고 대법원장을 불러서 청문회를 한다고요? 대법원장을 특검을 한다고요? 그러면은 이걸 누가 앞으로 어떻게 권력자들을 판결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법관을 지금 현재 14명에서 뭐 100명까지도 늘린다? 네. 이런 이야기는요.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가 자신의 독재를 시작하기 전에 독재 전제로 깔고 사법부를 흔들 때 하던 그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전국 법관회의에서 사법부 판사들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네. 이건 시스템을 흔드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만약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자신들에게 굉장히 불리해질 거다.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서둘러서 철회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였을 뿐이고 네. 선거 끝나면 그대로 또 진행할 것으로 봅니다. 그대로 할 것이다. 선거 끝나면 그대로 할 것이다. 어떻습니까, 신현영 의원님? 우선은 우리 보수 패널들이 너무 베네수엘라를 좋아했고 요즘에 우리나라의 국격을 많이 떨어뜨리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후진국이 아니라는 얘기를 네. 드리고 싶고 지금 선거를 통해서 정치의 후진선을 오히려 극복하고 우리가 더 발전적인 건설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사법개혁이라는 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사회적 갈등과 여러 가지에 대한 정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기자회견 그저께에서도 밝혔지만 지금 하루하루가 정말 대한민국의 위기, 윤석열이 초래한 지난 3년의 후퇴,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에도 바쁜 상황에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 이런 갈등이 되는 쟁점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먼저 갖고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 합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네. 충분히 수기가 된 이후에 우리의 대법관의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토론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의대 2,000명 졸속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가 잘못된 경험을 가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정부로서는 오히려 국민들과의 그런 반갈라진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통합과 토론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네. 지난 정말 여러 가지 대법관의 판단들을 봤을 때 이념적으로 명확하게 갈라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대표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꾸준히 제기가 됐었고 그렇다면 우리의 그런 법조계에서의 서오남, 서울대 50대 남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편파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어떻게 국민을 다양성을 민의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법조계의 신뢰와 공정성, 사법 내부에서의 자정 이런 것들이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런 이슈들을 민주당이 끌고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중도 보수당으로 천명하고 중도 보수 인사들을 영입하면서 우리 내부에서 강성의 그런 목소리들에 좀 자중을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지지해 주시면 될 것이라고 저희 호소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저는 걸리는 말씀이 내가 철회를 지시한 적이 없다. 이게 걸려요. 왜냐하면 후보자가 선대위에 지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시한 내가 적이 지시한 없다. 적이 없다. 그러면 내가 언제 철회하라고 한 적이 있는지 하고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께서 이거 앞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국민적으로 약속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해결될 일을 굳이 저런 말씀을 통해서 제가 사실 찜찜한 부분은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책임론에 대한 지시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네. 나는 이 철회에 대해서 내 뜻이 아니다라고 나중에 얼마든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 바꾸기가 아니다. 나는 철회하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신 의원님 말씀처럼 대법원이 이념지향적이면 안 되죠. 그런데 네. 지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선법 그 파기 환송심 10대 2라는 것이 이게 이념의 결과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해당 사건의 특성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진영에 불리한 판결에 10명이 찬성했다고 해서 그분들은 이념지향적이냐 이렇게 속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그 10명에 대한 물타기로 또 15명을 늘린다. 이런 발상은 너무 급진적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사회적 수요가 있지만 이렇게 여태까지 늘려온 이유는 대법원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물론 법안을 통과시키면 되는 거지만 역대 왜 그렇게 안 했겠어요? 다수당의 위치를 점했던 보수정당 측에서도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상권 분립에 굉장히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의견을 듣고 특히나 공청회도 안 하고 청문회도 안 하고 이런 중대한 입법을 갖다가 공청회 청문회 없이 그냥 막 추진해 가는 과정이 이게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짧게만 반박드리면 이 사법부 개혁 관련해서 대법관의 수를 늘리고 비법조인도 넣자는 얘기는 10수년이 된 이야기인데 뭐 증언에 대해서는 얘기가 오래됐죠. 제 기억으로는 2010년 한나라당이 당시 여당일 때 당시 사법제도 개선 특위를 만들어서 안상수 원내대표 시절입니다. 그 당시에 여상규 당시 특위위원장이 발표까지 했습니다. 국회 그 정론관에서 그 당시에는 대법관을 한 24명으로 2배 정도로 늘리고 네. 법학교수 등 비법조인 출신을 넣자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여당일 때도 지금 국민의힘 전신정당이 한나라당이 여당일 때도 분명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서 대법관 수를 늘리고 비법조인 출신도 넣는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발표까지 했던 것인데 네. 왜 여당일 때는 괜찮고 야당이 되니 지금 야당 되지도 않았잖아요. 왜 민주당에서 얘기할 때는 이거는 반대하고 뭐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로남불의 전형 아닌가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는 그 이재명 후보와 같은 파기환송심 사건 직후에 논의된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국민을 위해서 이 논의회장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만약에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당사자시기 때문에 저는 야 지금은 이런 논의를 하게 되면 내가 좀 오해받는다라고 해서 이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적 열망이 있을 때까지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시면 오해를 좀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아까 조선일보도 이런 보도를 했지만 뭐 증언에 대한 법관을 더 늘려야 한다. 왜냐하면 워낙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일의 강도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대법관의 인원은 조금 늘려줘야 한다는 목소리는 과거부터 있어 왔습니다만 근데 왜 지금이냐? 시기에 대한 부분, 또 내용에 대한 부분, 또 방식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지금 뒤따르면서 이런 논란이 지금 불을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그리고 뭐 특정 국가에 대해서 이제 후진국인이 이런 뭐 폄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살아있는 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전임 차베스 정권에서 대법관들을 왕창 늘렸기 때문에 네. 지금 현 마두로 정권이 선거 결과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완전히 한쪽으로 함으로써 총선에 있어서 지금 그 투표율이 12%랍니다. 전 국민 10명 중에 1명만 나가서 투표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사례를 살아있는 예로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칭을 하는 것이고요. 네. 지금 현재 또 멕시코에서는 판관들을 선거로 뽑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변호사가 아니 도대체 재판관들을 선거로 뽑기 위해서 정당에서 그 선거운동을 해주고 있다라는 자조 섞인 탄식을 하는 장면을 봤는데 이것이 곧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대법관 증원 그리고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용 요 철회된 또 철회를 지시받은 그 법안들이 논란이 되면서 저희가 얘기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이번에는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국방장관을 군인으로 해온 것이 관행인데 이제는 국방장관도 민간인으로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차관이나 그 이하는 군령 담당은 현역이 맞고 군정 담당은 뭐 적당히 또 중간쯤 섞을 수도 있고 좀 융통성 있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양자택일적으로 극단적으로 안 가면 좋겠어요. 국방장관도 민간인으로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화두를 던진 겁니다. 김성열 대변인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군 출신이 아닌 사람이
장관 했던 적이 없죠? 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부분보다 이재명 후보께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조금 안이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지금 종전 상태가 아닙니다. 저희는 휴전 상황이에요. 북한이라는 적군이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시고 우리의 국방이 굉장히 민간인으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제 추측이 왜 나오냐면 얼마 전에도 그러셨잖아요. 이 내란과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거 북한이 잘 참은 거다. 도발이 있었는데 북한이 잘 참은 거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뭐 그런 만한 정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이 북한에 대해서 잘 참았다라는 어떻게 보면 칭찬의 의미를 담아가지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가. 근데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 안이하게 보고 있는 이 시각이 바로 이런 국방부 장관의 인사에도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좀 표합니다. 그렇군요. 북한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이 배경이 된 민간인 국방장관에 대한 보임 이슈. 이걸 꺼내 들었다.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주시는데 어떻습니까, 신현정 의원? 지금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게 되면 대한민국의 그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비상계엄과 내란에서도 김영현 국방부 장관을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깨닫게 된 것이 결국에는 육사 출신 그리고 충암교 출신 그래서 대통령과 아주 측근 그러면서 본인들의 파벌을 만들고 과거의 하나회처럼 지금 군부의 그런 군력을 대통령의 통수권 하에서 정말 내란을 초래하고 헌정 질서를 위반하는 방식으로의 군력을 이용을 했다. 그런 면에서의 군 출신의 육사 출신의 특히 그런 장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까 예방책에 대한 고민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군령 즉 작전을 수립하고 병력을 움직이는 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현역 군인이 맞으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국방부 차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방식 하지만 군의 행정과 인사 이런 업무 관리에 대한 시스템 민간 군사 전문가들이 맡길 수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인 것이고요. 이런 방식으로의 군력이 군인 출신으로만 너무 집중되다 보면은 이런 악용되는 사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국가 권력에 있어서의 서로의 건강한 견제와 균형이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일환에서의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그 독일 메르켈 정부에서도 의사 여성 정치인을 이렇게 국방부 장관의 경험을 했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뭐 선례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통하지 않는 이제는 대한민국의 그런 권력 시스템에 대한 개편에 대해서 좀 사회통합적으로 논의할 시기가 왔다라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방장관을 군 출신들만 한 건 아니었네요. 1961년에 현석호 전 장관이라는 전 장관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민간인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로 64년 동안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군 출신이 아닌 사람이 국방장관을 맡았던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치적 삼아 홍보하고 있는 거북섬 웨이브파크 이걸 둘러싼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북섬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거북섬을 찾았던 국민의힘 의원들 모습과 또 반박하는 민주당 모습도 보고 오고 있습니다. 상가 주민분들 그리고 시흥 시민분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라도 이곳 거북섬을 방문하셔서 이 상가 주민분들 그리고 인근 시흥 시민분들의 눈물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거북섬 인근 상권의 공실 문제는 웨이브파크 개장 후에 벌어진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위기와 윤석열 정권 들어 최근 3년간 유례없는 경기 침체 등 구조적 어려움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자, 웨이브파크가 지난 5년간 거둬들인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총 8,800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수익 창출되는 구조를 보면 관광객들의 입장을 통해서 얻어내는 수익은 약 3%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부동산으로 걷어들인 수익인데 95%가 부동산 수익이었고 실제로 또 이제 웨이브파크 매출을 보면
23년과 24년 이제 적자죠. 마이너스. 176억 마이너스, 그리고 680억 마이너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 그리고 분양이 마무리된 2023년부터는 이 매출이 적자로 돌아섰다. 그리고 수익을 내는 구조도 어떤 관광객들을 유인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3%. 나머지는 다 부동산과 관련된 수익들이기 때문에 이걸 치적으로 홍보할 만한 그런 내용이었냐, 이런 부분에 지금 이제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유세 당시 말, 그리고 거북섬 내에서 분양을 받은 상인들의 목소리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시흥에 거북섬이라고 있죠. 거북섬에 그 웨이브 파크라고 요새 장사 잘 되나 모르겠네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면 안 되는데. 거기가 꽤 고용 규모도 있고 그러지 않나요? 그때 시흥시장하고 제가 그 업체들을 꿰어가지고 경기도로 거북섬으로 오면은 우리가 그냥 다 나서서 알아서 해줄 테니까 이리로 오라고 저희가 유인을 해가지고 살살 깨워와서 큰 기업 하나를 유치했다, 그 말이죠. 자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랑. 진짜 파라다이스처럼 그런 꿈을 안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지금 이쪽 거북이 모양은 제가 하나밖에 없어요. 수익 전부되고 뭐 대관람차 지어지고 서핑장이 무슨 담벼락에 어깨에 들어있는 사진 보여주고 막 장난 아니었어요. 지난번에서 하면 이제 죽지 못해서 이제 알고 있는 거고 집이다 지금 국가에다 주고 파산해버렸어요. 자, 물론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지금 웨이브파크 유치에만 관여했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북섬 자체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한 것이고 우리는 웨이브파크만 한 건데 이거 왜 자꾸 거북섬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웨이브파크를 붙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웨이브파크 안의 상황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정치원 부위원장님.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 거북섬이라는 걸 박근혜 정부 때 남경필 도지사 시절 때 만들었고, 네. 자, 이재명 도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거북섬이라는 곳이 뭔가 그 국가 예산을 쏟아서 뭔가 만들어놨는데 사실상 관광 산업을 뭐가 유치도 못하고 사실 노는 땅으로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의를 갖고 뭔가 여기서 좀 뭐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산 기장군에서 행정 절차 때문에 묶여 있는 이 웨이크 그 서핑 할 수 있는 그 산업을 갖고 온 겁니다. 신속 절차를 통해서 갖고 온 건데 그때 예측을 못했다면 코로나를 예측 못한 게 있죠. 그 당시에 누가 코로나가 이렇게 터지고 뭔가 이런 관광 산업이 다 망할 줄 알았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유치한 거에 대해서는 그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행정적으로 막혀있던 부분을 내가 뚫어내는 성과가 있었다. 근데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결국 코로나도 겹쳤고 경제도 안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은 거는 뭐 안타깝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아마 안타까워할 겁니다. 근데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갑자기 김영태 비대위원장이 우리가 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 때는 그럼 뭐 했습니까? 경기가 이렇게 죽고 그 거북섬이라는 국가 예산을 투입한,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추진했던, 국민의힘 정부 때 추진했던 거북섬 사업이 사실상 망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왜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이게 불거지니까 대책을 마련하겠다, 국민의힘이 나서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지금까지 너무 방관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막 정말 잘못이 있다면은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요즘 잘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잘 안 된다고 했던 것, 그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만큼 힘들구나 하고 본인의 이런 행정 방식에 의해서 그걸 좀 이런 방식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좀 그냥 다음에 얘기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것 역시 그런 방식, 신속 절차에 의해서 다양한 것들을 좀 더 끌어왔으면은 여기가 좀 더 잘 되지 않았을까요? 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힘드시니까 그런 것들이 그 상인들에게는 귀에 안 들어왔겠죠. 빨리 이거 어떻게 살릴 건데 빨리 여기 좀 살려줘라는 그 마인드가 강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자 그러면 거북섬 어떻게 살릴지 정책적으로 한번 논의해 봅시다. 이쪽으로 방향이 가야지. 서로 이거 누가 책임있냐로 가버리면은 상인들이 느낄 때는 야 둘 다 책임 있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잘못 얘기한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내가 이거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힘든지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럼 우리 논의를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뭐 논의 못할 것도 아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본인 치적을 얘기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자랑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하면서 본인 치적이라고 지금 이걸 얘기를 네.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장 앞바다에 거기 이제 서핑을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부산에서 2년 동안 미적미적 하길래 그거를 살살 꿰어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2년 안에 신속 처리를 했다라는 것을 본인 치적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매사가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지금 이 웨이브파크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그 이후에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가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현동 옹벽 아파트의 경우에도 그 50m 옹벽 아파트에 지금 주민들이 살고 계십니다만 네네. 그 주민센터도 지금 그 허가가 안 나서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비스트로 관여했던 김인섭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5년 실제 실형 판결을 받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뭐만 해놓고 나면 이것이 본인이 치적이다라고 자랑하고 계신 이재명 후보의 실제 치적은 무엇이냐 이거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거북섬의 웨이브파크 논란이 또 계속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이재명 후보는 어제도 유세 과정에서 자신의 행정 지적, 그러니까 자신의 행정적인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꺼내 들었는데 어떤 얘기가 있는지 어제는 무슨 얘기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야, 성남시장 이재명 잘하네. 그래서 제가 전국 대통령 후보까지 되지 말았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를 꼽으라면 저는 성남시장 할 때라고 지금 여전히 생각합니다. 상수도관을 묻는데 대충 묻었다는 제보가 있어가지고 가서 파봤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파내고 다시 묻으라 그래라 시켰습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건 잘하신 거예요. 저 사실은 이제 행정이 저런 기능도 있는 거죠. 네. 감독 기능도 있는 것인데 저는 이제 웨이브파크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말씀을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때 분양은 또 다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를 얘기하시는 건 맞지 않고 민주당에서 해명할 때 그 이후에 만약 코로나가 문제였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문제였다면 다른 데도 다 87%의 공신률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변명하는 것은 오히려 이 이슈를 키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네. 그 이후에 도지사도 또 민주당이었고 시장도 계속 민주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물론 국가가 지금 관여해가지고 또는 서울 시흥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대위까지 꾸려서 이 부분을 타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저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허가권의 행사 측면에서 보면 인허가권 행사가 늘 문제가 돼왔던 건데 저기도 2년 만에 뚝딱 인허가권 내가 다 줘서 해결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려면 적절한 인허가권 행사가 됐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기 보면 수요 예측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저 많은 용도 변경을 통해서 그 많은 상업시설을 지었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공실률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인허가권을 그 자유재량에 맡기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행정기관이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해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적절한 허가를 내주는 것인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네. 따라서 본인이 내가 갖고 인허가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뭐랄까 가볍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웨이브파크라는 것은 저희가 SPC라고 해서 이건 특수 목적법인이에요. 저기는 실제 손해만 있을 뿐이지 원래 수익을 얻은 부분은 대원이라는 회사의 자회사들이 그 땅을 갖고 거기에다 뭐 상가를 짓거나 아니면 팔거나 해가지고 거기서 이득을 얻은 부분이거든요. 자, 이런 부분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뭐냐면 용도 변경해가지고 그 땅에 대해서 이득 얻은 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들이고 거기에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없어요. 기부 체납 받았는데 그게 다 웨이브파크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아하. 그러면 인허가를 통해서 과연 지역 활성화 내지 고용 창출을 위해서 기업을 갖고 왔다. 그것까지 좋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럼 안 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복귀해봐야지만 똑같이 실수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것을 치적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좀 기본적으로 저 사태를 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신현희 의원님. 실제로 그러면은 거북선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파상 공세 아이템으로 또 잡혔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 경제학에 대한 그런 디베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네. 결국에서 거북선을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아픔을 가지고 정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까에 대해서 냉정하실 거라고 보고요. 특히 파고 왜 그럼 이런 경기 불황이 왔느냐 했으면은 결국에는 지난 3년에 소상공인의 문제점들이 결국엔 윤석열 정권의 무능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러면은 국민의힘에는 책임이 없느냐라는 비판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북섬을 그럼 앞으로 어떻게 잘 살릴 수 있겠느냐에 네. 대한 건설적인 논의로 이제는 승화시킬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런 경제에 대한 비판과 이런 아이템을 잡는다고 하면 저는 김문수 후보의 좀 거짓말이나 자기의 과도한 치적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 고양시 갔을 때 킨텍스 본인의 업적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98년에 계획이 발표되고 2003년도에 착공될 때는 부천의 국회의원이었지 경기도지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파주의 LCD 산단 가서도요. 그리고 판교의 테크노멜리도 본인의 작품이라고 했는데요. 그때는 지사 취임하기 이전의 것이었어요. 김문수 후보 방방곡곡 가면서 본인의 다 업적이라 자랑하는데요. 나쁜 정치인들 보통은 본인들이 다 했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 이런 것들에 국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본인들의 반론들에 대해서도 팩트체크 제대로 하시고 자정작용하시면서 상대를 비판하면 밸런스가 맞는 방송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그거 하나만 해명을 드리면 네, 말씀하십시오. 물론 이제 그 기획부터 완공까지 본인이 관여했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 기획부터 완공 사이에 그 어느 절차에는 본인이 관여했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선회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거북선도요. 당시 경기도지사 김문수 시절 2013년도에 시흥시에서 거북선의 요트마리아 항방을 추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지 하면 김문수한테 책임이 있고 남경필한테 책임이 있고 이재명 후보한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의 공격은 저는 지양을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짧게 원래 부탁드립니다. 거북섬 저기는 수변 시설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렇게 개발로 간 거거든요. 웨이브파크라는 인공 파도 타기. 그 뭐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다른 개발 계획이나 이용 계획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경기연구원의 용역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이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저렇게 웨이브파크를 하게 되면 아마 손님이 없을 것이다라는 보고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정책적 선택이죠. 정치인의 결단이라 거기까지 다 존중합니다만은 사후 평가가 본인이 내가 원했던 행정 목적 달성을 하지 못했으면 그러면 그 국민께 약간 유감 표명 정도 하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잠시 뒤 12시부터 여의도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의도 국힘 국민의힘 중앙당사 근처에서 만나서 아마 식사를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를 호소했던 김문수 후보가 이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까지 좀 호소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TV 토론 준비를 또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여의도로 간다라는 부분까지, 그리고 두 사람은 배석자 없이 단 둘이 만날 예정이라는 것까지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거북섬을 찾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굉장히 또 바빴습니다. 거북섬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는 단일화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러브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내란 단일화라고 하는데 이걸 차라리 저는 거북섬 단일화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준석 후보께서 거북섬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게 치적으로 할 일이냐 지적을 했고, 가짜 경제, 빚더미 경제가 번져나가야 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분명히 제안드리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역시 이재명 총통의 집권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개혁신당이 단일화의 전제 조건을 제시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자,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에 생각이 없는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앞서도 김성열 대변인께서 언급해 주셨던 여론조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번 달 초에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초에 갤럽의 여론조사인데요. 양자 대결했을 때 이재명 52, 김문수 39, 이재명 51, 이준석 29였는데 최근에 다시 여론조사를 돌렸더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둘 다 오르긴 올랐습니다. 이재명 52, 김문수 42, 이재명 51, 이준석 40.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3%포인트 상승한 반면에 이준석 후보는 11%포인트가 상승한 거죠.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이거
할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와가지고 뭐 이재명을 막는 것이 대의니까 함께해야 된다, 아니면 넌 배신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체가 저 같으면은 부끄러워가지고 그런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참 이런 후한무치한 자세로 정치하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의 구성원들의 입장은 명확하고요. 김문수 후보가 진짜 뭐 이재명을 막는 것이 본인의 뭐 여러 가지 정치적 목표 중에 최우선이라 생각한다면은 본인이 뭐 협의할 것도 없이 사퇴하시면 되는 겁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어떻게 될까요? 오늘 TV토론회가 또 분수령이 된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던데, 지난 22년 대선 때처럼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토론 끝나고 따로 만나서 성사시켰던 그 카드 얘기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뭐 깊은 고민이 있겠지만 결국 될 거라고 봐요. 될 거라고 단일화를 본다.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물론 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말씀하듯이 2030 본인한테 가장 중요한 지지 세력인데 2030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전적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게 평가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보다는 과거에 대한 평가보다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우선이다라는 이제 국민적 시각이 비춰볼 때 저는 단일화는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단일화 없이 이길 수 있는 승리 방정식이 있으면 당연히 단일화 안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특히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라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걸 마다할 이유가 없다. 또 하나는 지금 가상 양자 대결 결과를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듯이 그러면 이미 단일화 방안은 나온 겁니다. 저 가상 양자 대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TV 토론 이후에는 지금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승세에 있다고 하니까 하루 이틀 더 보고 나서 그다음에 저 방식으로 단일화 하게 되면 가장 공정한 단일화 방식이 아닐까. 어느 한 후보 보고 그만둬라라고 하는 것은 뭐 그간의 지지층에 대한 반발을 예고할 수 있으니까 저렇게 경쟁의 방법을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안이 오히려 저 여론조사로 나왔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후보에게 제안한 건 두 가지 카드입니다. 아름다운 단일화와 100% 국민 여론조사. 물론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준석 후보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거야말로 0%인데 100% 여론조사는 김성렬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이 카드도 가능성 아예 없습니까? 아니, 저희는 단일화를 왜 해야 되는지를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단일화요? 예, 아름다운 단일화 하나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시면 됩니다. 좀 전에 보셨듯이 이준석 후보는 분명한 상승 추세에 있고요. 이재명 후보를 정말 막고 싶다면은 본인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으셔야죠. 희생 없이 어떻게 성공을 하려고 그럽니까? 저는 이런 자세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약간 그래도 좀 웃음을 머금고 미소 띈 얼굴로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 정색하고 답을 주셔가지고. 저도 한 수십 번 얘기하다 보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3차 TV토론회 있고요. 그 TV토론회가 8시부터 이제 약 2시간 정도 진행이 됩니다. 정치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또 마지막 토론회이니만큼 아마 많은 준비를 해서 후보들이 등판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과연 또 밤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부분도 저희가 잘 지켜보고 또 취재해서 내일 아침에 빠르게 또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 뉴스 머지 시간입니다. 분노의 어퍼컷. 자, 키워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분노의 어퍼컷이 누구를 향한 어퍼컷이었을까요? 바로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을 향한 어퍼컷이었습니다. 자, 영상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크롱이 지금 저렇게 웃으면서 환하게 인사를 하고 갑자기 사라집니다. 근데 다시 나오는데 여사와 함께 나오는데 사이가 싹 뭐 저희가 봐도 기운이 그렇게 싹 좋아 보이지 않고 지금 팔짱을 끼려고 팔을 살짝 벌렸는데 뭔가 안 좋아요. 안지원 기자님, 그렇죠? 네, 저 영상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무언가 좀 감정 섞인 무언가 서로 간에 교류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게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면 그냥 일상이었으면 부부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은 저게 베트남 하노이 공항이거든요. 대통령 전용기에서 문이 열리면서 저렇게
갑자기 손으로 대통령의 턱 부분을 미는 듯한 영상이 포착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일단 마크롱 대통령이 처음에는 살짝 당황한 듯 보였으나 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많이 좀 험악해진 다음입니다. 이 관련해서 현지 언론에 이어서 르몽드 프랑스 현지 언론도 이 관련 내용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뤘고요. 둘 사이에서 어떠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추측성 이야기들이 오갔는데 한간에서는 모든 프랑스인들이 꿈꾸는 것, 즉 마크롱 대통령 때리기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브리지트가 해냈다라는 조롱성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저 비행기 안에서 무슨 일이 있던 건 분명해 보이는데 그 내용까지는 뭐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통령이 영부인에게 혼이 났다, 부부싸움을 했을 것이다 라는 추정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영상입니다. 얼굴을 이렇게 가격당하는 모습을 저희가 아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대통령실은 이 영상이 뭐 진짜가 아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진짜였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마크롱 대통령 본인도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Sur ces 3 vidéos, j'ai ramassé un Kleenex, serré la main à quelqu'un et juste plaisanté avec mon épouse comme on le fait assez souvent. 자, 이게 뭐 단순한 장난이라는 해명인데 그래서 그런지 더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 기자님. 네, 마크롱 대통령은 앞서 본인이 우크라이나 키우행 기차 안에서 코를 푼 휴지를 치웠다가 코카인을 숨겼다는 가짜 뉴스가 나온 적이 있다라면서 이 또한 가짜 뉴스라는 걸 강조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본질적인 건 아닙니다. 이날 베트남에 갔으면 순방의 결과가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저런 상황을 해명해야 되는 상황이 불편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그 국가의 품격을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이 같은 장면이 포착된 거는 프랑스 국민들 입장에서도 결코 달가운 일은 아닐 겁니다. 네, 나이 차이도 꽤 많이 나잖아요, 두 사람이. 네, 실제로 24살 연상입니다. 24살. 근데 호동갑 2바퀴 돌아야 되는. 그렇죠. 더 관계가 더욱더 놀라운 거는 일단 영부인이 이 마크롱 대통령의 은사였고요. 그 원래 선생님. 그렇죠.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크롱 유사는 원래 기혼으로 자녀가 3명 있었는데 자녀 중 1명은 마크롱 대통령과 또 동급생이었다는 거죠. 친구였어요. 그렇죠. 어찌 보면은 그 동기의 어머니와 결혼을 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두 사람은 24살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결혼을 올려 화제를 모았는데 이러한 전사가 있기 때문에 두 부부 사이에 저런 장면이 포착된 것을 대중들이 더욱더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친구는 마크롱 부르다가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 이게 좀 한국적인 질문인데 왜냐면 한국은 사람의 이름보다는 호칭을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이름을 지칭하는 게 이게 결례가 되지 않고 일반적인 상황이 있으니까 그냥 이름을 부르거나 혹은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부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관계가 굉장히 좀 복잡하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투표 보이콧. 이게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베네수엘라 총선에서 지금 여권이 압승을 했는데 이 투표에 문제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어떤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안 기자님? 네, 총선이 치러졌는데 총선에서 일단 여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통상적으로 누가 이겼냐에 초점을 맞춰주는데 이 선거는 달랐습니다. 투표율이 더 관건이었어요. 불과 10%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지난 25일 치러진 이 선거 투표장에는 군인 등 당국 관계자들이 더 많았다는 게 현지의 목소리였고요. 최종 투표율도 12.51% 정도에 그쳤다는 겁니다. 지난해 사실 이 대선이 있었는데 그때 투표율이 무려 59%였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4분의 1 토막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많은 이 현지 국민들이 투표에 불참할 결정을 했고 그것 때문에 투표를 높이려고 선거 시간을 1시간 연장했으나 별다른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상, 저희 사진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워낙 없다 보니까 투표율이 12%에 불과했기 때문에 지금 군인과 공무원들이 유권자보다 훨씬 더 많고 그래서 투표소 안에 저렇게 동물들이 특히 이제 개가 낮잠을 자거나 또 어슬렁 돌아다닐 정도로 정말 한산했다. 지금 보시죠. 저 사진. 군인들만 지금 저렇게 투표소에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유권자들이 100% 중에 12%,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정도 투표했다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만큼 투표율이 굉장히 저조했는데 이 이유는 이런 거였습니다. 들어보시죠.
Normalmente esta hora está full y pareciera que no están tomando esto como algo serio. Esto es una política sucia. ¿Por qué? Porque engañan al pueblo. 정치가 부패했다.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어째서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어떤 경기를 치를 때 사람들이 이걸 거부하는 건요. 네. 이게 공정하게 치러질 수 없을 때라는 판단이 들 때입니다. 네. 지난해 7월 대선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이 부정선거였다는 게 많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야권 후보의 승리가 점쳐졌는데 선관위는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마두로 현직 대통령의 재선 3선이죠. 3선 아하. 성공을 이미 선언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됐고 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이거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 의혹은 말끔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깜깜이 개표에 대해서 당시에서도 화난 시민들이 화염병을 들고 거리로 쏟아지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그 당시 친정부 인사로 대법원이 꾸려져 있었기 때문에 마두로의 3선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치러진 총선 역시 결과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투표가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혹을 덮는 판결을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불만이 저렇게 낮은 투표율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대세 여배우의 학폭 의혹. 학폭 의혹. 뭔가 좀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면 가끔 이런 일들이 좀 터지긴 하는데 고민시 씨 어떻게 학폭 의혹이 터진 겁니까? 네, 고민시 씨 하면 최근에 영화 드라마를 통틀어서 가장 각광받는 여배우 중에 한 명인데 네. 최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배우 고땡땡의 학폭 피해자라고 하면서 학창 시절에 이 고땡땡이 학폭, 금품 갈취, 폭언 그리고 장애 학생들에 대한 조롱을 서슴지 않았다는 폭로가 나온 겁니다. 중요한 건 이때 실명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정황들, 개명 전 나이라든지 네. 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이건 고민시 씨로 보인다는 여러 가지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을 했고 사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실명이 공개 안 됐어도 침묵을 지키면 마치 이게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고민시 측에서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이건 사실무근이고 명백하게 법적 대응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내게 된 겁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라고 소속사는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의 요구사항도 있고 입장도 추가적으로 나왔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일단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해달라 이런 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땡땡에게 어떤 사과나 보상도 받고 싶지 않다.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활동을 영구히 중단해 주길 바란다. 즉 더 이상 TV나 작품 속에서 얼굴이 드러나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이런 뜻인데 사실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거는 정말로 과거의 어떤 피해에 대해서 본인이 이건 의사표현하는 것이다. 진정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폭로만으로 사람들이 이걸 그대로 믿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학폭 폭로가 참 많았는데 네. 이 중에서 실제로 드러나고 입증된 사례는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식 씨 역시 이거를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아니다라는 걸로 그치지 않고 법적 대응을 통해서 그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그렇군요. 고민시 씨의 학폭 의혹. 학폭 의혹이 터졌습니다. 자, 고민시 씨, 근데 이전에 음주 관련해서도 뭔가 이슈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2021년이었는데 미성년자 시절에 음주를 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직접 미성년자 시절 음주 사실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당시에서도 고민시 씨가 미성년자 시절에 음주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네. 혹시라도 이렇게 비행 청소년이 아니었냐 의혹이 있었거든요. 그 끝에 이 몇 해가 지나고 나서 다시 학폭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 당시에 미성년자 시절의 음주 사진이 또다시 이슈가 되고 이 두 가지를 결부시켜서 해석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고민시 씨 활동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돌 하나에 6천만 원. 이것도 무슨 일입니까? 자, 서울의 한 대단지 신축 아파트에 대형 조경석이 설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민들께 동의를 구하고 그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일절 생략된 채 깜깜이로 진행된. 저게 조경석이라도 보기 어렵고 어디 정말 버려지다 못해 공사장에서 어디 뭐 있는 그런 폐기 처분해야 되는 큰 바위 돌덩이를 이렇게. 지금 저 신축 아파트 주변에 저렇게 커다란 돌을 막 갖다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 조경석이 뭐 대단히 예뻐 보이지도 않고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근데 갑자기 왜 조경석을 아파트 주변에 막 갖다 놓게 됐을까?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아파트를 짓기 시작을 하고 막바지가 되면 조경에 신경을 씁니다. 네. 근데 조경이라는 말 자체가 경치를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저 조경석 같은 경우는 예쁘지도 않다는 게 주민들의 반발 이유입니다. 이게 디자인이 굉장히 투박한 데다 촌스러운 글씨체로 써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미지를 오히려 아파트의 이미지를 훼손시킨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조경석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나무나 잔디들을 훼손했다는 겁니다. 아하. 기존 조경을 물리고 저 조경석을 갖다 놓은 게 과연 어떠한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뭐 싸지도 않잖아요. 하나 개당 6천만 원 그리고 저러한 커다란 돌덩어리를 우리 아파트 주변에 30개나 갖다 놓겠다. 그러면은 저 돌을 구매하는 데만 18억 원을 쓰는 거잖아요. 네, 돌 구매 자체만 18억이고 설치 비용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볼 때 이 돈이 그동안 조합원들이 낸 돈으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입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라는 게 입주민들의 반발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그리고서 이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있어도 워낙 이 공고 입찰을 할 때 그 기준이 낮았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되고 향후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는 게 입주민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런 거 불만을 갖고 지금 사진 나가고 있는데 뭐 구석기, 뗀석기 그리고 아파트 뭐 이름까지 등장해서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와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이다. 그리고 이미 심어둔 그 나무들까지 파헤쳐가고 제거해 가면서까지 저러한 돌덩어리를 갖다 놓을 그리고 개당 가격이 6천만 원이나 되는 그것도 30개나 18억 원을 쓰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1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신통방통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고맙습니다.